108만 인구를 가진 경기 북부 최대 도시이자 지난 2022년 특례시로 출범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고향 특례시. 그동안 서울의 배드타운 이미지가 강했던 도시에서 이젠 일자리, 문화, 복지가 풍요로운 글로벌 자족 도시로 성장하려 합니다. 시민 모두의 삶이 행복하고 풍족한 잘 사는 좋은 도시 고향을 만들고자 하는 이동환 고향 특례시장을 만나봅니다. 민선 8기 1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환 고향 특례시장과 함께 취임 후 1년 동안의 소회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고향시장을 이끄는 수장이 된 후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고향 특례시장으로서 지난 1년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1년간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물론 주말까지 조금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행사를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해외까지 방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고양시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지내기도 했었고요. 특히 우리 고양시가 그 동사무소가 지금은 주민센터로 돼 있습니다만 44개 동입니다. 44개 동을 무려 2차례에 걸쳐서 네. 다 순회를 했습니다. 그럼 86개 동을 다닌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니면서 우리 고양시에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체력적인 부분은 조금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느낍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성과가 좀 나타나면서 이게 참 보람된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도 이동환 고향 특례시장님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양시가 특례시가 된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특례시라는 것 자체의 기준이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면 이제 특례시로 한다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그냥 이름만 그렇게 특례시다 하는 그런 어떤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행재정적인 권한을 이제 조금 이렇게 많이 이양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는 무려 한 9개 분야의 그 국가무가 지금 광역도에다가 이양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 바로 특례시에 이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그런 거를 실제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는 승인을 하는 것을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하나하나 계속 이렇게 권한이 이양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현재 경기도에서 절차를 걸쳐서 이루어지던 업무들이 상당수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권한을 통해서 특례시가 이제는 독자적인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반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 행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일 텐데요. 맞습니다. 또 이제 우리 고향 시민들의 폭넓은 복지 혜택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복지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도 더 확대가 됐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연금이라든가 그리고 기초연금, 긴급 복지 지원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광역급의 그 복지의 제도의 실행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이 바라는 그런 어떤 행복한 도시 만드는 과정에 그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요. 관내 44개 행정복지센터, 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셨는데요.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이야기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한 4개월 가까이,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3, 4월에 걸쳐서 한 2개월 정도 걸쳐서 그 동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방문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뭐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철도 노선을 좀 확대해 달라. 그리고 새롭게 주변에 자기 지역 주변에 역을 좀 설치해 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부터 그러면 뭐 급행 열차들 만들어서 이제 좀 만들어서 주면 좋겠다. 도로는 좀 확장되면 좋겠다. 주차장은 지금보다 더 늘려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내용들처럼 아마 교통망 확대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주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그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뭐 재건축에 대한 얘기 네. 이런 얘기도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많이 전달을 받고 그걸 어떻게 주민 맞춤형으로 좀 만들어갈까 고민도 좀 했는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100만 인구가 넘은 고양시이긴 하지만요. 이 교통 체계는 또 그만큼 발전하지 못해서 교통 체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양시의 광역 교통망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고양시는 교통 분야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좀 관심도 많고 또 절실합니다. 네. 과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약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게 그 공약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교통 분야 얘기하게 되면 우리 양재에서 우리 현천 제시까지 지하 고속도로를 뚫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민자 적격성 심사 통과가 되니까 이제는 자유로의 지하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철도망도 새롭게 많이 만들어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대곡 소사선이라고 해서 네. 그 광역철도가 이번 6월 말에 완공이 됩니다. 좋은 이제, 소식이네요. 예, 이용할 네. 수 있고 내년에 되면 GTX A 노선이 우리 이제 완공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5차 철도망 계획 자체도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뭐 신분당선을 우리 고양시에 유치하고 그다음에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대곡역 쪽으로 급행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고양 은평선을 좀 더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그 인천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올 준비를 하고 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뭐 교통망에 있어서는 더 확장을 시켜 나가야 할 여건이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3호선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급행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급행을 이번 5차 철도망 계획에 좀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례시로 생각되면서 이에 맞는 교통망 확충이 가장 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로 보이는데요. 뭐 대곡소선 개통 등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가지고 오신 상징적인 물건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어떤 물건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주 좀 어떻게 인상 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물론 뭐 이걸 취임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전달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에 너무 고무된 상태에서 그걸 받고 그 받은 것의 내용을 찾아서 바로 그 학교를 찾아갔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찾아갔더니 실제로 거기에서 발표하듯이 준비를 해왔어요. 이렇게. 아, 네. 여기 설명해 보면 주세요. 네. 약수함 간판을 치워주세요. 간판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보기에 깨끗하지 못하고 정리가 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녹선 철판을 새로운 것으로 고쳐주세요. 이 철판들이 이렇게 아주 네. 어떻게 보면 노후가 돼가지고 그 녹이 쓴 모습이죠. 이렇게. 근데 지저분해 보이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걸 봄으로 인해서 좀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네. 그런 것들을 제안을 했는데 이건 눈으로 우리 어른들도 보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그동안은 그런 얘기가 없었다가 네. 초등학교 학생론에서 이렇게 바뀌어진 걸 보고 또 위험한 나무를 베어주세요. 네. 그게 나무 자체가 그냥 나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풍겨야 되는데 주변 나무들이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지워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얘기를 듣고 바로 조치해달라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 지금은 다 치워졌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아이들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게 더 네. 와닿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서도 좀 많이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아주 주변 생활하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거 아주 조그만 일이지만은 네.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걸 그동안 조금 무심하게 지나쳐 버린 부분을 취임한 이후에 다른 어떤 부분보다 우리 생활 환경의 조그만 일부터 먼저 실천하자 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역시 소통 행정의 시장님답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먼저 시장님께서는 이 배드타운 오명을 벗기 위한 방안과 또 도시 자족 기능을 위해서 경제 자유구역 지정에 역점을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양시의 경제 자유구역 지정에 주력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양시가 그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주택 공급 위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배드타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을 그렇게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을 좀 유치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근데 다른 지역하고 달리 고양시는 규제가 조금 심합니다. 특히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은 공장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연수원이라든가 그런 어떤 시설 자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자체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는 기업들도 들어와서 기업 환경이 좋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린벨트라든가 그리고 우리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다 규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서 우리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좀 이제 기업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이 또 그런 규제 속에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방법이 유일하게 찾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그 경제자유구역에서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를 좀 지원해주는 세제 혜택, 그 다음에 감면하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혹시 이제 인센티브 제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 고양시에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기반을 좀 닦자 그런 취지였고요. 특히 그렇게 되면 인재들이 이제 많이 네. 들어와서 고양시가 또 한편 젊어질 수 있는 여건도 그렇죠. 마련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활력이 넘치는 고양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준비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규제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규제를 좀 탈피하기 위한 그런 예. 방안으로서 예. 경제자유구역을 좀 생각해내신 예. 것 같고요. 예. 또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일자리 창출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령층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예. 있겠다. 예.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령층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역동적이고 네.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끊임없이 그런 과정 속에 혁신을 도모해야만이 도시로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그리고 도시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글로벌 외교에도 역점을 쏟고 계십니다. 세계 굴지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서 해외에도 많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까요? 해외는 그 취임 이후에 물론 그 계기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COP27이라고 우리가 탄소 중립 시대에 네.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 우리 도시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그 이집트에서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참여해서 우리가 스피치도 하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런 방향을 제시도 하고 그렇게 갔다 오면서 이스라엘이나 그다음에 주변 지역 UAE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독일이라든가 스페인 이렇게 다니면서 그 지역이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아주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고 그 기업을 만나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다가 좀 투자 유치 네. 아니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얘기도 제안도 하고 왔습니다. 특히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컨그레스라고 해서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에 거기에서 많은 기업들을 만났죠. 네. 그래서 삼성을 거기에서 만나서 우리 고양시에도 저기 한 도시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관심 가지지 말고 고양시도 관심 좀 가져달라고 요청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게요. 정말 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취임 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활동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고양시는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도 이제 건설이 30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이 안전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일기 신도시 재정비와 또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변에 택지 개발했는 지역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만 가지고는 얘기될 내용이 아니다 하는 그 제안을 그 당시에 했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이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을 담아낼 때 특히 뭐 다른 것보다도 안전진단하는 것이 걸림돌이 돼서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안전진단을 원래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걸 30% 이하로 함으로써 그 원래 하는 그 방향을 좀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국토부 우리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내용을 보완도 하고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주민 맞춤형의 재건축이 필요하다 해서 그 내용을 제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저 법이 바뀌어지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를 더 하자고 해서 뭐 컨설팅 제도도 도입을 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단지별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MP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MP를 통해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마 특색 있는 그리고 또 지역적인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재건축이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고양시 현안을 이야기할 때요, 이 시청사 이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원당 신청사 건립 대신 이 백석 업무 빌딩 이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기 실제로 청사가 지금 현재 청사가 한 40년 정도 이상이 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 조금 노후화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40년 전은 사실은 시청이 아니라 군청이었죠. 네. 그래서 군청의 그 부지와 규모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의 시청으로는 저 수요를 감당해내지를 못합니다. 특히 직원들 숫자가 4배 이상으로 네. 늘어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직원들은 지금 현재 지금 시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바깥에 임대를 이용해서 임대 건물로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물 숫자로 보면 한 밖에 나가 있는 건물만 해도 8개, 9개 정도 되고 네. 안에 또 뭐 한 서너 개 있다면 한 13개 정도 있는 건물에 흩어져 건물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새롭게 이제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신청사를 전임 시장 때 이제 준비는 했습니다만 너무 과도한 예산이 필요한 거죠. 지금 뭐 땅도 매입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설계도 뭐 지금 한 20%밖에 안 돼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2,950억이 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실정이 한 4천억 규모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규모라서 네.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그 기부 체납으로 받은 업무 빌딩이 있습니다. 네. 그 빌딩을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면 사실은 그 빌딩을 쓰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 규모도 신청사 짓는 규모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주변 환경도 훨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백석역 바로 인접돼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원래 청사 건립을 계획했던 자리에는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원당 번역에 추진할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좀 생소하긴 한데요. 무엇이죠? 아마 도시에 있어서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계속 좀 변화가 일어나죠. 네. 특히 원당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원당역을 중심으로 하면 그 지역 자체가 원당 역세권 개발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옆에는 지금 새롭게 이제 그런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창조 혁신 캠퍼스라는 개념으로 그걸 만들어서 네. 기업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R&D 센터 같은 경우를 거기다가 우리 지금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그 신청사 짓는 그 부지에도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서 개발함으로써 이제는 원당 전체의 그 거리 자체가 하나의 상징 거리가 되면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경기도가 오는 2026년 7월에 출범 목표로 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함께 이 시장님께서는 경기 북부 경제공동체 구성을 말씀하셨어요. 경기 북부 경제공동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지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를 둘로 나눈다. 그런 의미죠. 네. 그리고 그런 일을 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에도 사실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는 지역적인 격차가 있는데 그 격차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격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를테면 남부가 100이라면 북부는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네. 모든 분야에서는 그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이렇게 나누려고 한다면 가장 선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기 북부 경제공동체를 통해서 그 기반을 만들기도 하고 그 나가는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나와 있는 과밀억제권역 같은 이런 권역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나와 있는 지역의 범위에서 배제를 시키고 그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고 많은 기업들이 아니면 많은 경쟁력이 있는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경제적인 어떤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행재정적인 부분에 지원을 좀 받아서라도 그 자체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된다면 그게 이제 명실공히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그걸 허용하고 인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덕양구 분구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분구를 다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분구는 인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나면 분구라는 것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무조건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덕양구가 49만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한 50만 정도 넘어서면 분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지금 상기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장항동 쪽에 행복주택이 무려 12,500세대가 또 들어서고 네. 다른 지역의 식사동이라든가 붕산동 그다음에 지축 뭐 삼송 이런 지역에서 계속 개발이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아까 50만 정도에서 훨씬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넘어서는 걸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분구는 계획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권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정리함으로써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들으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참 많이 남아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를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 더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제대로 실행을 해서 완공을 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국가로부터 공모 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창릉청 통합하청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은 무려 사업비가 3,200억입니다. 네. 엄청난 경우입니다. 네. 고양시의 우리 그 시세가 7,150억인데 그거에 비교한다면 3,200억이면 엄청난 거죠. 네. 근데 그 사업은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실제적으로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서 한 3, 4년 만에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요즘 최근에는 그 국토부에서 저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스마트 시티입니다. 네. 거점형 스마트 시티를 우리 고양시에서 이제 실현을 좀 시켜서 시민들이 아마 그 스마트 시티가 되면 다른 어떤 도시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행복한 고양시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했던 많은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또 새롭게 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박물관이 사실은 우리 고양시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박물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자산들을 잘 이렇게 또 전시하고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칠 3년 후에 시장님께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보다도 고양시가 지금 같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가장 큰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 아마 일자리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계획을 하는 방향에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양시 자체도 좀 이제는 그냥 베드타운 개념에서 벗어나서 좀 성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많이 넘치는 그런 어떤 성공하는 도시로서 이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일자리 시장으로 이미지화 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일자리 시장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도시, 시민이 바라는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